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당일치기로 1차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의제 협상을 위한 추가 실무회담이 하노이 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동결 문제를 우선순위 의제 하나로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27일이니까요. 닷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당일치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일단 27일 저녁에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 날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또 미국 언론에서는 28일 날에 뭔가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좀 보도가 있어서 이 일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말 늦게도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베트남 언론에서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내보냈어요. 그래서 나온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만찬을 하고 본 회의는 이제 단독 확대해서 28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스케줄상 표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집어넣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현지 미국의 어떤 프라임 타임,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정도쯤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정상회담의 경과 내지는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트위트를 하지 않을까. 당시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정상회담 일정을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 미국 현지의 어떤 프라임 타임을 고려를 한 그러한 이유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시간, 이걸 잘 고려한 그러한 또 뭐 트위트라든지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당일치기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독회담, 확대회담, 오찬, 지난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런 일종의 보도가 나오니까 1박 2일을 만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의미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27일 그 베트남 정부, 아마 베트남 정부가 제일 일정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6일 날 하노이에 간다라고 예.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27일 날 베트남의 주석과 또 총리와 양자회담이 있다. 그래서 27일 오후부터 시간이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만난다면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찬 시간 비어 있고요. 예. 그리고 28일이 돼 있죠.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또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논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예. 특히 그 단독 회담 같은 경우에는 35분 정도, 그러니까 통역 빼면 거의 얘기를 내놓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도 확대회담이 한 100분, 그다음에 오찬으로 이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결국 핵심은 실무회담에서 얼마만큼 양국 간의 그 차이를 좁히느냐가 핵심이긴 하지만 결국은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뭔가 담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제 북미 회담 준비가 한창이라고 해요. 분위기 좀 들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담 장소 또 양측 정상이 묵을 숙소 같은 게 이제 공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회 기반이 좀 베트남이 더 열악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까요? 이건 언제 좀 이렇게 공개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실무 준비가 좀 늦어졌죠. 지난 싱가포르에 비해서 김창선 부장이 들어간 시기도 좀 늦어진 상태고. 근데 제가 이야기는 지금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 숙소는 JW 메리엇 호텔이 거의 결정됐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숙소는 한 3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단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결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워낙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경호 문제로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일정상으로 아마 그 측면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담 장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처음에 얘기됐던 회담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JW 메리엇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국제 컨벤션 센터.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의전상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보게 되는 이게 의전이 원래 외교상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숙소랑 또 회담 장소가 지금 재조정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동 수단도 굉장히 좀 관심입니다. 처음에 이제 당연히 참매 이루러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행 거리가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라는 예측을 많이 했는데 다시 떠오르는 가능성이 특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 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 그 이전에 김일성 그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는 광저우까지 열차를 타고 거기에서 비행기로 베트남까지 날아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선을 택할 것인지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열차를 타고 중국의 어떤 시찰도 하고 또 북중 간의 정상회담도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참매 1호를 가지고 비행기로 날아갈 것인지 또 일본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광저우까지는 열차, 그 다음엔 또 자동차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역시 지난번에 싱가포르 갈 때도 비행기 3대가 같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열차가 비더라도 열차는 계속 운행을 할 겁니다. 참매 1호로 날아가더라도 경호상 그 경호 문제 때문에 열차는 열차대로 계속 가면서 어디에 타고 있는지를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겠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결국 뭐 글쎄요. 뭐 어느 쪽이 적합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말들은 많은데 글쎄 60시간을 열차로 탈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예. 글쎄 뭐 상당히 몸도 비대하고 건강 문제도 있는데 60시간 동안 열차 안에서 시달리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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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온 영상은요.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베이징 여기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바로 내려가지고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열차만 먼저 보낼 수도 있다. 근데 단둥 접경 지역, 북흥 접경 지역이 좀 심상치 않다. 그 중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리를 지켜 내려다볼 수 있는데 항상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통과하면 그쪽에 이제 예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23일, 24일 예약 금지가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열차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도 김현욱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문제가 만약에 열차를 통해서 특히 갈 때 열차를 이용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너무 길어집니다. 일단 이동에만은 3일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거고요. 올 때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크고 그러면 또 지금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빈 방문은 최소한 한 이틀 정도의 일정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틀.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주일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한 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졌지만 평양을 그 정도 비우는 것에 대한 일단 부담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일종의 또 한 번에 세계의 담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국빈 방문을 해서 어떤 의전이나 행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지금 풀지 못한 굉장히 큰 일종의 담판을 짓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동거리에 쓴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도 보는 것처럼 일단은 현지에 가서 실무회담 팀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갈 때는 비행기로 가고 아마 또 이게 잘 풀린다면 올 때는 혹시라도 열차를 활용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처음에 갈 때는 비행기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올 때는 이제 다시 또 특별 열차를 이용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중간에 시진핑 주석과 또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예. 정말 다 납득할 만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이건 뭐 중국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아주 편하게 만나고 오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을 가서 만난다라는 건 중국 쪽에서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아마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한다면 이 보통 통상 정상이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해서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서치 여사가 같이 오겠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멜라니 여사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멜라니아 여사가 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싱가포르에도 그 당시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몸이 맞습니다. 편찮아서 예, 오지 예.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없겠죠. 만약 또 아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이번에 다른 핑계를 대고 온다면 그거는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실례거든요. 두 번씩이나 영부인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멜라니 여사, 이설주 여사도 올 것이고 부부 동반 만찬. 근데 뭐 영부인끼리 뭐 따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없다 하더라도 뭐 만찬 장소에서 뭐 자연스럽게 두 영부인이 교감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마련이 되겠죠. 뭐 이제 어제 본격적으로 북미 간의 의제 협상단이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 의제를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수많은 12개 의제 중에서 이제 블랭크를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의 블랭크가 채워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 부분 블랭크가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핵심은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참 전에부터 확인은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김 위원장을 뭐 5시간 반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난번 스웨덴에서도 2박 3일, 평양 2박 3일 서로 간의 입장은 계속 확인이 됐는데 지금 네. 계속 협상을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결국 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매우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미국이 제재 완화, 어느 수준에서 제재 완화를 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양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시퀀싱이죠. 거의 선후 관계, 수준, 범위,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이 이제 일종의談判까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뭔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이른바 스몰 딜이라고 얘기하는 ICBM 문제가 좀 계속 걸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미국 국내 오디언스를 상대로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영변은 뭐 저는 영변 자체를 전체적으로 북한이 신고 검증 폐기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북한 핵 개발에 북한 스스로 표현하는 심장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미국민들에게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여러 번 북한이 이제 뭐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들에게 와닿는 거는 ICBM이죠. 그래서 아마 그 카드가 끝까지 좀 얘기할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몰 딜이 될지 빅 딜이 될지 그 연결고리, 즉 로드맵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매우 중요한 이번 회담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지난 6일인가요? 비건 대표가 이제 방북을 했잖아요. 17시간을 김혁철 대사와 이제 대표적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를 서로 확인했고 의제 리스트까지 이제 교환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충 보여요. 뭘 원하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거 27일 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할 거라 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서로 이제 뭐 받기 이런 공방을 좀 벌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박홍건 박사님께서도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어느 수준에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느냐, 디스맨틀 디스트로이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사찰과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수용하느냐, 그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뭐 스탠포드에서 비건이 연설했던 걸 보면은 결국은 로드맵하고 뭐 포괄적인 신고 다 필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후순위로 좀 미룬 것 같아요.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영변과 비욘드 영변에 대해서 어떻게 사찰 신고 받고 폐쇄 디스트로이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했을 때 북한은 상당한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하겠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다 원할 거예요. 뭐 석유 공급 쿼터도 좀 늘려달라. 항목별로 원한다는 예, 말씀이죠. 예.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 지금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수산물, 광물, 뭐 섬유 이런 것도 풀어달라. 상당 부분을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미 간에 서로 간에 접점을 찾는 게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얘기해 왔던 거는 그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는 미국이 할 차례다. 미국이 상황 조치를 예. 먼저 보여야 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영변의 신고 사찰 문제를 미국이 꺼내기 전에 그러면은 뭘 주겠느냐,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겠느냐를 먼저 밝혀라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뭐 그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담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깔고 있는 것이 북한이 내놓는 카드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각에서 이제 좀 회의론적 시각에서 보는 전문가들 입장을 보면 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먼저 제시한 것은 비핵화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북한이 최종적으로 폐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영변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변의 일부 시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각탄만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이른바 북한이 했다는 비핵화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어느 부분을 폐쇄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일단 폐쇄한 후에 외국인이 뭐 참관을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영변 핵시설 전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비핵화 원칙이라고 하는 신고 검증 폐기. 그러니까 390개 동이 있습니다. 영변에 예.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다 있죠. 그 시설 전체를 그냥 둔 상태에서 IAEA나 국제사찰단이 가서 일단 1차적으로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시료 채취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폐기한다면 저는 뭐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 간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뭐 그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미국 행정보위 당국자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걸 전제로 깔면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WMD라고 부르죠. 이 동결 문제를 우선순위 의제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서 실무협상에서 이것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동결을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는 세 개만 얘기를 했다가 올해는 생산 중단까지 하겠다. 동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스피치에서. 그럼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건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동결 정도는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분명히 나온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신고 사찰 검증 문제는 북한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그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고서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데 뭐 동결 부분은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영변 그 핵시설장 폐쇄하겠다는 것처럼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은 동결과 폐쇄까지도 원할 텐데 예. 폐쇄를 할 경우에는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찰과 검증이 수반이 돼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줄다리기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한 거는 그래도 동결 정도. 봉인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육자회담의 1차 이행 조치에서도 이미 합의가 된 바가 있고 물론 2차 불능화가 가지고 신고 문제에서 깨졌지만 1차 그 당시 이제 2.13 합의죠. 2.13 합의에서 이미 이 문제 봉인 폐쇄는 합의가 된 바 있고 그래서 뭐 당시 이제 영변 냉각탑 그 폭파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선킴 가서 예.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거에 그 합의 및 이행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예. 뭐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다만 동결도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동결을 얘기하면 그것은 뭐 미국 내에서 별 의미가 없이 볼 것이고 그렇죠. 더불어서 IAEA나 말씀드린 국제사찰단이 같이 들어가서 동결 과정을 확인하는 셧다운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동결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의제 협상단이 모여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주말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강하게 그렇다라고 확인은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부정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존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 그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한미 공조가 매우 잘 되고 있거든요. 일단 워킹 그룹도 있었고 비건 대표가 와서도
평양을 가기 전에 여기서 충분히 우리 그 관계자들이랑 다 논의를 했고 갔다 와서도 또 논의를 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관계자까지 와서 논의를 했고 근데 사실 이 핵 문제에 지금 볼튼 보좌관은 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금 이란 핵 합의고 그리고 워낙 알려진 바와 같이 초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협상 국면에서 볼튼 보좌관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다만 오는 것이 뭐 이게 아까 조금 보니까 전에 봤더니 연합뉴스 TV가 잘 분석을 했던데요. 보도가 나왔던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말했던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볼튼 보좌관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 사람의 성향은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앞서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둘 다 고무적이라고 보는 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완벽하게 같은 입장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계속 이런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온다는 거에 저는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많이 활용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볼턴이 오면 아무래도 방금 경협 문제를 한다면 제재 완화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미국과 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비핵화와 남북 간의 대탕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결국은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핵화가 같이 갔을 때 결국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평화 체제도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균형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경협. 그러면서 뭐 뭔가 이제 미국에게는 뭔가 짐을 덜어주고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협 수준이 무엇인가. 아마 그것도 제가 보기엔 볼튼 보좌관이 왔을 때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이시는데 뭐 지금 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금강산 관광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이제 벌크 캐시가 들어가지 않고 뭐 실제 중국이나 뭐 지금 유럽의 그 관광 회사들도 북한 관광 상품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되지 않죠. 지급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급 방식을 바꾸고 뭐 이거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북한에게 한몫 안겨준다. 뭐 이런 그런 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만 좀 없애버리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인식이 있었던 게 관광 있었죠. 상품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죠. 경협에 대한 속도 조절을 위해서 방안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튼 보좌관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뭐 미국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는 볼튼은 북미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문제에서 잠시 빠져 있고 지금은 이제 이란 핵 문제에 좀 더 이제 그 집중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상회담에 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볼튼이라는 사람은 북한 협상할 때 아주 좋은 카드예요. 북한이 뭐 이상한 짓 하면 계속 볼튼을 들이밀면 그렇죠. 가만히 앉아만 예. 있어도 이게 뭐 상징점이 있으니까 경고 메시지가 볼튼은 이전부터 계속 북미 협상판 깨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3.1절인데요. 100주년 기념일이죠. 원래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식을 추진하려다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어렵겠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북측에서 통보를 했는데 사실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북한의 인식이 저희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번 행사가 무산된 배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3.1 운동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임시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1 운동을 했던 33인의 대부분이 변절자다라고 북한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죠.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 워낙 분단의 시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북의 통합을 위해서도 차근차근 지금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구체적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것도 남북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학술적으로 논의를 해서 뭐 서로 간에 이 일종의 공감대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바라보는 항일 운동의 어떤 본류가 틀린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로 찾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했던 항일 무장 투쟁을 그 본류로 찾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 그러면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 같은 공통의 본류를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지금 많은 남북 교류 행사, 경협 관련 행사가 조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멈춤입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뭔가를 다시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도 좀 기대하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서 남북 관계 어떻게 좀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매우 중요하죠.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엔 뭐 남북 관계의 여러 분야가 저는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경협이라든지 남북 교류라든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진척이 느린 건 사실이거든요. 예. 남북 간의 군사 공동의 같은 경우에도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군사 공동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지금 공동의 1조 1항을 지금 개정하는 문제가 남북 간에 걸려 있고 또 유엔사와의 3자 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유엔사를 배제하자는 입장. 뭐 그런 거는 아주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에 당연히 순풍이 불 것이고요.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여름이 오기 전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오기 전에. 예. 네, 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 그 소통, 대탕투 정책으로서 이제 개혁 개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서 뭔가 제재가 풀어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비핵화와 제재 해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러한 비핵화의 더딤 그리고 제재가 해제 안 되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오프닝 부분, 개방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의지는 있는 겁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야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가 계속 작년에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산 가족이라든지 뭐 그 군사적인 합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즉 북한이 원하는 경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개혁은 아니지만 개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